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상전화, 주식상담 전화 한 주의 마지막 금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진행의 권재은입니다. 주말을 좀 기분 좋게 맞이하면 좋았을 것 같은데요. 외국인의 매도 오늘도 계속해서 이어졌습니다. 코스피, 코스닥이 2% 내외로 하락하면서 오늘도 부진한 시장 보여줬는데요. 대체적으로 파란불 켰었던 종목들이 참 많았던 하루였습니다. 12월 포트폴리오 전략 어떻게 세워봐야 할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 오늘도 저희와 함께 2시간 동안 종목 고민 해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런 종목 가지고 계신 분들 저희한테 지금 빠르게 연락 주시면 되는데요. 오늘 교육 관련주들의 하락이 두드러졌습니다. AI 교과서 관련된 발언이 나왔는데 실망 매물이 좀 컸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방산 관련된 종목들은 이번 주 내내 계속해서 밀리고 있는 모습이죠. 보유하거나 손실 중이신 시청자 여러분들의 많은 연락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오늘도 전화번호 02-2000-4919번 활짝 열려 있고요. 또 샵 2034 문자 메시지 유튜브 채팅창에 고민되시는 종목명,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오늘 핫했던 종목들 살펴보면서 다음 주 시장 좀 든든하게 대비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검색어 탑 10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역시나 삼성전자가 올라와 있습니다. 삼성전자 오늘 외국인 매도에 2% 넘게 하락했고요. 스페이스 X 관련주들 좀 눈에 띕니다. LK 삼양이 오늘 시세가 붙으면서 25% 급등으로 마감했습니다. 알테오젠 여전히 관심권 안에 있고요. 오늘은 7% 하락세 연출했습니다. 카카오 같은 경우에도 5% 넘게 상승했고요. JC현 시스템, 자람테크놀로지, DS단석, RF시스템즈, 한일단조 같은 종목들이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핫했던 종목들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은 권영우 대표 그리고 정선호 대표 모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일단 시장 이슈부터 먼저 진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오늘 11월의 마지막 거래일마저 이렇게 큰 폭의 하락세를 연출했습니다. 과연 12월에 산타는 올 수 있을지 많은 투자자분들의 우려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요. 국내 증시 지금 7월부터 5개월 내내 하락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렇게 장기간 빠진 걸로 하면 역대 지금 3위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2024년 7월부터 2024년 11월까지 현재 5개월 연속 하락세를 그리고 있습니다. 1위는 금융위기 때였고요. 2위는 IT 버블 때였습니다. 그리고 IMF 때보다도 더 큰 폭으로 5개월 내내 지금 지수가 밀리고 있어서 더 큰 걱정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일단 권영우 대표님께 먼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수가 지금 5개월 내내 계속 밀리고 있어요. 도대체 반등이 언제 나올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그래도 이렇게 큰 폭으로 좀 빠지고 나면 더 큰 상승이 있었잖아요. 12월에는 좀 상승 기대해봐도 괜찮을까요, 대표님? 일단 12월 장세가 바로 이제 V자 반등이 나오는 거를 예측하기는 좀 무리가 있다고 보는 게 지금 시장이 어쨌거나 무서워하는 거는 딱 뚜렷한 악재, 어떤 그 악재 그 자체라기보다는 악재가 출현할 수도 있다라는 어떤 불확실성 때문에 그런 우려감이 시장을 좀 하락으로 이끄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제 12월에 어떤 이벤트가 있냐면 BOJ가 지금 금리 인상을 할 수도 있다라는 우려가 있거든요. 그래서 12월에 만약에 BOJ가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 8월에 주된 하락을 이끌었던 그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우려감이 다시 한번 좀 전개가 될 수도 있고, 이제 일본에서 엔화 그동안 이제 양적 완화를 폭발적으로 해놨기 때문에 그 아베노믹스 때부터 그 자산을 그 일본의 엔화를 빌려서 이제 해외 자산을 투자한 투자자들이 엑시트하는 시점이 올 수도 있다. 이런 우려감이 지금 계속 반영이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도 시장이 빠진 부분이 오늘 개장 전에 일본에서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가 나왔는데 이게 되게 호조가 나왔거든요. 그렇다는 거는 BOJ 금리 인상에 대한 어떤 논리적인 근거가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우려감 때문에 오늘 시장이 좀 약하락 마감했던 거고, 이제 내년에도 미국에서도 이제 관세에 대한 어떤 그런 불확실성, 예를 들면 중국에 대한 관세를 부과하게 되면 미중 무역 분쟁에 대한 리스크가 고조화될 수 있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양국 간에 태기를 해야 되는 어떤 그런 상황이 좀 전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강달러에 관해서도 환율이 1,450원까지도 오를 수 있다, 이런 평가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우리 증시는 현재 좀 불확실성이
많이 노출된 그런 시장이고 12월 달 같은 경우에도 아마 BOJ의 그 통화 정책에 따라서 방향성을 좀 나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섣불리 예측하기보다는 일단 BOJ 금리를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좀 방향성을 한번 보는 게 좋겠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역시나 12월 내내 또 환율의 영향을 많이 받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의견 남겨주셨어요. 그럼 정선호 대표님께도 여쭤보도록 할게요. 사실 어제 진행했었던 금리 인하가 사전 조치냐, 뭐 사후 조치냐 이런 식으로 말이 많은 것 같아요. 특히나 골드만삭스도 내년에 한국 증시 전망을 하향 조정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유튜브 채팅창에서는 오분봉님께서 내년 1월에는 그래도 상승으로 돌아서겠군요 라고 이렇게 남겨주셨거든요. 대표님께서는 국내 증시 뷰를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뭐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뭐 우리나라가 지금 갑작스럽게 금리를 뭐 따라가는 듯한 이런 영향이 좀 많이 보여지고는 있습니다만은 분명한 거는 사실 이 연말에 나와줘야 될 산타랠리는 지금 못 나와줄 거다라고 저도 생각은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과연 내년까지 넘어갔을 때 우리나라 증시가 좋아질 수 있을까 안 좋아질까 여기에 대해서 사실 많은 분들이 굉장히 궁금증을 가지고 있을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도 당장 내년에 한국 증시 전망을 하향을 하다 보니까 정말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이 많은 공포감에 이런 투매 이런 것들이 나와준다 생각하고 있는데 제가 일단은 한 가지만 먼저 말씀드린다라고 하면은 골드만삭스라는 이런 그 골드만삭스를 과연 얼마나 믿을 수 있을까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이 골드만삭스를 봤을 때는 이 리포터에 따라 가지고 어떤 종목들 같은 경우는요 갑작스럽게 목표 주가를 상향했다고 해서 주가가 급등하고 목표 주가를 하향했다 해서 주가가 급락을 하는데 저는 애초에 이런 것들에 이런 휩쓸려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뚝심을 가지고 투자를 해야지 실질적인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는요 최근에 이제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노스볼트라는 기업 유럽의 노스볼트사가 이제 파산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골드만삭스가 노스볼트사를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면서 1조 2,400억에 달하는 투자금을 투자했어요.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냐고 하면요 1조 2,400억에 달하는 투자금을 손실봤습니다. 1조가 넘는 자금을 손실보는 골드만삭스를 과연 우리가 얼마나 믿고 한국 증시에 대한 이런 한국 증시는 이제 안 좋을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한다 해가지고 우리를 이거를 믿고 손절을 한다. 이건 좀 아니다 생각해보고 있고요. 다만 지금 증시가 좀 불안정할 부분은 딱 한 가지요. 이슈가 막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이슈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명심하셔야 되는 게 딱 하나입니다. 첫 번째로 뉴욕 증시는 말도 안 되는 사상 신고가를 갱신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 비트코인 역시도 사상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냐고 하면요. 사람들이 이 영향력에 따라서 이런 증시가 안 좋다가 아니라 그냥 지금 해외 증시와 비트코인으로서 이탈 자금이 나오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700만, 이제 해외 증시로 이동한 이 투자자가 700만이 넘는다고요. 비트코인 역시도 700만이 넘는다고요. 그럼 1,500만에 달하는 투자자가 이동을 했기 때문에 우리나라 국내 증시에는 수급이 없는 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골드만삭스가 뭐 이야기하는 이런 것보다는 이 투자자들, 우리가 철새가 돌아온다고 하죠. 이 철새가 돌아오는 그때를 기다려야 되지 그때가 되면 증시는 충분히 올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은 그냥 조용히 오히려 저가에서 저가 매수의 기회를 잘 잡아보시라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뭐 11월의 마지막 거래일이었습니다. 12월 내내는 좀 다음 내년에는 어떤 종목이 오를지를 좀 선별하는 달로 잡아보자라고 이렇게 의견 남겨주셨습니다. 그럼 오늘 시장 핫했던 종목들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 역시나 테마주들이 좀 가득 올라와 있습니다. LK 삼양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6% 급등했는데 스페이스 X 관련주로 엮였더라고요. 정선호 대표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LK 삼양이나 나노팀 같은 기업이 스페이스 X랑 엮이면서 급등을 했는데 뭐 실제적으로 뭔가 수주가 나오거나 계약 소식이 나온 건 아니잖아요. 스페이스 X 스치기만 해도 이렇게 급등세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 투자자분들이 좀 관심 있게 지켜봐도 괜찮을까요? 사실 저는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된다라고는 좀 이야기는 하고 싶어요. 네. 너무나 당연한 게 지금 시장에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뭐 테마 장세가 이렇게까지 심했던 적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과거에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수혜주냐 아니냐 이게 명확하게 구분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스페이스 X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머스크 CEO의 회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머스크 CEO의 가장 궁극적인 꿈이 뭡니까? 바로 이제 우주 이민이에요.
그러니까 뭐 전기차도 머스크 CEO의 최종 꿈이 아니고요. 뭐 뉴럴링크를 통한 뭐 뇌 이식식, 뭐 로버 휴머노이드 이런 것도 아니에요. 전 세계 인류를 우주로서 이민시키는 것. 그것이 사실 머스크 CEO의 궁극적인 목표이기 때문에 향후 이 스페이스 X에 대한 분명히 적극적인 투자가 나와줄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은 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제 취임식이 1월 20일인가 이제 진행이 되죠. 그때 이후엔 지금은 그냥 밀어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뿐이지 본격적으로 어떻게 밀어주는지까지는 제대로 구체가 되지는 않았어요. 1월 20일 이후에 우주항공 산업에 대한 부분, 이런 투자금을 확대하겠다 얘기했던 만큼 얼마나 투자가 진행되냐에 따라서 스페이스 X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은 분명히 강하게 갈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아까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노팀 같은 경우는요, 유상 샘플을 일단 거기다 공급을 했다. 그러니까 샘플을 이제 뭐 테스트하고 뭐하고 과정을 거치겠죠. 그 다음에 이제 LK3년 같은 경우도 지금 렌즈 관련해가지고 아직 이제 연구 개발 중입니다. 이제 올해 완료해가지고 내년에 스페이스 X에 탑재를 해가지고 테스트를 하겠다라고 했던 것만큼 뭐 정확한 뭐 실적이다, 뭐 공급 계약 체결이다 이렇게 해서 나와준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뭐다? 우리나라는 사실상에 좀 안타까워요. 지금 보면은 이 아시아나 IDT 같은 경우도 막 오늘 거의 한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정말 이슈에 따라서 뭐 급등락하기보다는 테마가 너무나도 크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스페이스 X라는 것도 사실 뭐 이슈를 봤을 때는 뭐 이런 실적을 봤을 때는 정말 공급이 되고 정말 계약 체결 이슈가 나오고 그리고 나서 사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지만 지금 시장에서 이렇게까지 뭐 테마를 만들어낸다라고 하면은 어쩔 수 없이 지금은 들고 가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장기적으로 오히려 이런 이 스페이스 X 관련되어 있는 테마들은 내년부터 오히려 본격적인 시세 상방을 나타내면 나타냈지 지금도 저는 저평가되어 있는 게 아닌가에 대해서 좀 생각해보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스페이스 X 관련주 아직 뭐 구체적인 계약 내용이 없긴 하지만 내년 되면은 더 크게 오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꾸준히 관심권역에 둬야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 주셨습니다. 그럼 9위와 10위에 올라와 있는 방산주들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 RF 시스템즈가 18% 넘게 급등했고요. 한일 단조도 11% 넘는 시세를 냈습니다. 권영우 대표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오늘 장중에는 또 중국과 러시아 군용기 11대가 국내 영공을 침범했다, 뭐 이런 소식이 전해지더라고요. 이런 종목들 좀 윗꼬리를 길게 달긴 했었는데 이런 방산 중소형주들은 투자 전략 어떻게 세워보는 게 좋을까요? 일단 방산 그 섹터가 최근에 좀 조정이 나왔었습니다. 지금 며칠 동안 조정이 나온 게 그 머스크가 F-35에 대한 뭐 전투기, 유인 전투기를 만드는 멍청이들이 있다. 뭐 이렇게 좀 자극적이게 얘기가 나오면서 좀 방산주 섹터가 좀 조정이 나온 걸로 보여지는데 사실 방산주들 같은 경우에 트럼프 그 당선 이후에 오히려 휴전보다 좀 확전 양상으로 지금 이렇게 발전하고 있는 국면이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아직도 러시아가 요구하는 휴전안이 우크라이나의 그 영토 포기를 전제로 하는 휴전이거든요. 근데 이제 우크라이나 입장은 이렇게 영토를 포기하고 휴전을 하는 것은 우리뿐만이 아니라 유럽 전체의 위기다. 유럽 전체 위기로 다가올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양측의 어떤 그 좁혀지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방산에 대한 수요도는 사실 계속 증가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많이 오른 것에 대한 어떤 그 단기 차익 매물 정도로 저는 해석을 하고 이 조정이 일시적인 조정으로 보고 있지 어떤 추세는 꺾이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도 휴니드라든지 이런 그 무인기 머스크의 발언의 이제 영향을 그거를 살펴보니까 풀어서 해석을 해보면 그 유인 전투기 말고 무인 전투기를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좀 더 방산 섹터로 편입이 돼서 주가 상승이 나올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휴니드 같은 경우에도 오늘 이제 드론 섹터로 편입이 되면서 좀 상승이 나왔던 부분이었고,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그 당선인의 장남이 드론 자문위원회에 이제 합류를 했다라는 어떤 이런 소식 때문에 오늘 좀 드론 테마가 좀 강세가 나왔던 부분인데 앞으로도 이 방산 중소형주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어떤 이슈와 모멘텀 그리고 테마의 일정에 따라서 어떤 매매할 수 있는 적합한 포지션이 충분히 나올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여기서 끝날 테마는 전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드론 관련된 종목으로 좀 축소해보는 게 좋을까요? 사실 뭐 드론 관련해서 뭐 직접적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 있냐 이런 의견도 있거든요, 대표님.
직접적인 수혜는 사실 기술력이 제일 좋은 거는 대기업들이죠. 사실 직접적인 어떤 그 돈이 되는 사업을 하는 기업들은 대기업밖에 없지만 주가의 퍼포먼스를 따져봤을 때는 사실 어떤 그 이슈와 어떤 거래 대금 이런 어떤 차트적인 부분들을 이제 여러 가지 활용을 해서 좀 공략을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저는 휴니드가 그래도 괜찮다고 생각을 하는 게 작년에 이제 노르딕 윙이랑 그 무인기 제작을 같이 하게 되면서 기술 협력을 위한 합의를 각서 체결하고 군용 그리고 민간용 소형 무인기를 국산화해서 최종 기체를 국내에서 생산한다 어떤 이런 계획을 발표했기 때문에 완벽한 어떤 드론 그 섹터에 편입이 됐다라고 보고 있고, 지금 주가 위치도 어떤 이평선의 그 정배열 구간에 좀 진입을 하려는 그런 양상이 보이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매력 있는 부분이 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권영훈 대표님의 탑픽 종목으로 휴미드까지 받아봤습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기업은 바로 5위에 올라와 있는 카카오입니다. 그래도 오늘 시가총액 상위주 안에서 거의 5% 가까운 시세를 냈는데요. 이 부분은 정선호 대표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사실 네이버가 뭐 9월, 10월부터 좀 차근차근 선제적으로 올랐었다면 카카오는 그동안은 좀 많이 쉬었었거든요. 좀 잘 올라와 주고 있는데 네이버 좀 따라서 잘 가줄 수 있을까요, 대표님? 사실상 이 카카오를 보유하신 분들에게 제가 예전부터 했던 좀 얘기가 있어요. 이거를 뭐 너무나도 긍정적인 부분으로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주식이란 건 현실성입니다. 현실성이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생각을 좀 말씀드린다 하면은 물론 이 AI라는 영역에 있어서 이것이 재평가 가능성이 다시 한번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 카카오의 모든 사업 구조에다가 다시 AI를 심겠다 뭐 이런 이야기도 나와주는 만큼 분명히 이것이 재평가가 될 수는 있다라고 생각은 해요. 근데 다만 가장 큰 문제가 뭐냐고 하면은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카카오라는 주가가 사실 정말로 사업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에서 봤을 때는 굉장합니다. 너무 좋아요. 너무 좋고 우리나라에 사실 모든 시장을 점유율이 높다 보시면 좋고, 과거에 카카오가 뭐 인터넷 먹통 하나만 돼가지고 카카오가 안 된다 해가지고 굉장히 우리가 많이 혼란을 겪었던 그런 사태도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고 하면은 제가 늘 많은 시청자 여러분들, 투자자분들에게 얘기하는 게 카카오의 가장 큰 단점이 딱 하나 있어요. 우리나라 시장에서만 있다는 겁니다. 카카오가 우리나라 내수 시장에서만 중점을 가지고 있지 사실상 해외를 나아갔을 때는 그 카카오라는 기업이 그렇게까지 엄청나게 뭐 누구나 들었을 때 카카오라는 기업을 알 수는 있어요. 네, 늘 얘기하지만 뭐 어디 가서 뭐 라인이라든지 특히나 뭐 카카오 같은 경우가 여러분들 뭐 해외 가서 뭐 카카오 택시를 타보신 분이 뭐 있을 수도 있겠지만 과연 있을까 싶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카카오 계열사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분명한 건 해외 진출성이 낮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는 게 내수 시장은 정말로 크지 못합니다.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예요. 조선업 같은 경우도 최근에 수출이 증가했기 때문에 살아나고 있는 경우고요. 반도체도 해외에서 수출을 가지고서 실적을 내고 있는 나라고요. 화학이 되었던지 건설업이 되었던지 그 모든 업종들은 뭐다? 해외에 있어서 수출액이 따라와 줘야지만 올라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하지만 반면에 카카오라는 기업은 아무리 미래 성장성을 많이 이야기한다 하더라도 이 기업이 AI에 있어가지고 정말로 재평가되었을 때 앞으로 미래 가치가 굉장하다 하더라도 심지어 앞으로 우리가 뭐 만들어져야 될 자율주행 로봇이라든지 자율주행 차량이라든지 뭐 휴머노이드 로봇이라든지 이런 것이 뭐 가정용 로봇이 될 수도 있고 뭐 무인 드론 뭐 그래서 드론 뭐 택배 택시 뭐 이런 것들 이 모든 것에 카카오가 탑재가 된다 하더라도 그래서 여기에 AI라는 영역이 들어가게 되면서 카카오가 필수적인 시장 구조가 된다 하더라도 내수 시장 성장에서는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기다려야 될 거는 카카오라는 그룹이 카카오라는 이 기업이 카카오라는 이름을 달고서 해외 시장에서 어떻게 점유율을 높이고 해외 시장에서 어떻게 나아가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예전부터 얘기했던 게 사실 카카오가 지금 뭐 주가가 엄청나게 많이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이 당시에 사실 뭐 만약 제가 이런 얘기하면 욕먹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 당시에도 사실 고평가되어 있다고 얘기는 많이 했어요. 문제는 간단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분명히 너무나도 올라가줘야 되지만 올라가기에는 이 성장 모멘텀이 부족한 부분인데 꾸준하게 올라갔다는 거죠. 그러다가 지금 다시 죽었는데 과연 이 당시 17만 원까지 갈 것인가를 생각해 본다라고 하면은 이 당시에는 뭐다?
2020년도 지나고 2021년도 올라갈 때는요, 아무것도 모르던 개인 투자자들, 이 주식 열풍이 불면서 개미라는 그 동학개미 운동에 그냥 우리나라 삼성전자 최고 대기업이잖아, 카카오 대기업이잖아, 꿈의 기업이잖아 하면서 그냥 묻지마 투자로 끌어올려놨던 게 카카오라는 기업의 주가였지 절대적으로 성장성으로 올라갔던 기업은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카카오라는 기업 자체는 저는 아쉽지만은 그래도 차트적인 부분을 봤을 때 6만 원에서 8만 원까지는 노려볼 수 있어요. 과연 17만 원까지 갈까는 의문을 좀 가져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AI 서비스가 좀 잘 되면 재평가도 가능하다라는 의견 많지만 역시 내수에만 좀 한정돼 있다는 점 보수적인 의견 남겨드렸습니다. 이렇게 카카오까지 짚어봤고요. 여러분들 종목 고민 굉장히 많이 보내주고 계십니다. 금요일에 종목 상담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